본 내용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접속해서 보고 계시는 또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탄소중립산업기술연구부문에 있는 양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기술 개발하는 현장에 있고요. 제가 원래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쪽은 화력 발전 쪽을 기술 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화력 발전 쪽이 좀 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좀 그런 안목들이 몇 년간 계속 좀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모든 기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듣고 계실 때 조금씩 틀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좀 되도록이면 일반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충남도에서 어떤 형태로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들이 좋을지를 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고요. 잠시 포인터를 좀 손을 대겠습니다. 네, 서론에 대해서는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전략, 기술 전략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일단 저감 기술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좀 카테고리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소 쪽하고 이제 CCUS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현황 수준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분야별로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두 가지 범주로 나눠봤고요. 첫 번째가 이제 발전 분야를 포함한 전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산업 쪽에 대해서 산업 쪽 탄소 배출을 어떻게 저감해서 탄소 중립에 이를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제가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의 챕터로 띄어놨는데요. 기술 적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디지털화, 지능화 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시간 제한 때문에 길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형태로 발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충남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광역지자체 기준 전국 1위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약 60% 정도가 석탄화력에서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산업 쪽에서 배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도 기사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라 알고 있는 많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의 절반이 이제 충남에 밀집해 있는 상황이어서 탄소 배출량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탈석탄 정책을 충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산업 쪽만 좀 따로 떼어넣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산업 쪽을 놓고 봐도 충남이 전국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2위입니다. 충남에는 아시는 것처럼 현대제철이 있고 석유화학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이제 제1차 금속 산업, 제철소가 되겠죠. 이쪽이 절반 이상, 산업 쪽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이고, 그 다음에 화학 정유 이런 쪽들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 전남, 그 다음에 2위 충남인데 또 2위하고 3위 경북하고의 차이도 꽤 나는 편이고, 그래서 충남도가 어떻게 보면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키 지자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일단 기본 전략을 조금은 번잡하긴 한데 제가 나름대로 좀 표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다 이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폐지하는 거가 일단 그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법이고
뭐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기술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제 요 세 가지 기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쪽이 되겠고, 두 번째는 기존의 이제 연소 시스템, 결국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거는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연료를 태우지 않고 이것을 무탄소 연료로 대체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탄소를 포집하고 재이용하거나 저장하는 CCUS 기술, 이 세 가지 정도 범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의 이제 부문들에 대해서 석탄화력은 이제 단계적 폐지 형태로 가고 되도록이면 빠르게 폐지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현재 정책의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율 향상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효율 향상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석탄화력 쪽에서의 효율 향상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할 만큼 했다. 사실은 효율 향상은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텐셜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쪽 부문들이 상당히 이제 운영들을 효율을 향상을 위한 운영들을 충분히 해왔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탄소를 저감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재생에너지 쪽이 이제 핵심이 될 텐데 태양광 및 이제 풍력 쪽,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ESS가 붙어서 태양광과 풍력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약점이죠. 생산 가능성 문제를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은데 이 ESS만으로는 현재 기술적인 내용을 봤을 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나오는 이제 잉여 전력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바이오매스가 좀 애매하게 끼어 있기는 한데요. 바이오매스는 기본적으로 좀 국내에서 이렇게 수집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제가 다 밑에 보면 세모로 일단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놨고요. 결국은 이제 수소하고 그다음에 이 수소를 이제 운반하고 이송하는 데 있어서 수소가 이제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액화되는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저온 고압의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질소를 붙여가지고 이제 암모니아 형태로 하는 대체하는 이쪽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태양광 풍력 이쪽은 앞으로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그 재생에너지의 자원 문제에 대해서 아직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함께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1번, 2번을 일단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생각해야 되는 게 CCUS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CCUS는 결국 화석연료를 그냥 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한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화석연료를 태웠을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따로 포집해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재이용을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세 개 기술을 가지고 뭔가 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 세 개를 잘 조합해서 되면 제일 좋겠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가장 이제 큰 부분은 이제 원자력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탈원전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발표에서는 원자력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제가 그냥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이죠. 결국은 국내에 빠른 속도로 이제 보급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기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일체형, 영농형 또는
대규모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풍력은 일단 국내의 그 육상에는 풍력이 이제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으로 가는 추세이고, 향후에 이제 대형화가 핵심인데, 석탄화력 발전소가 현재 지금 지어지는 게 1기가와트급 이라고 하면 한 15메가와트급 이상이니까, 사실 앞으로 이제 대형화를 계속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작은 이제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정도의 규모라고 해도 이게 이제 발전 그리드를 분산화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또 여전히 큰 설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정책적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해서 이런 기술 개발되는 것들이 잘 보급이 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생산의 간헐성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생각하는 이제 방법들이 ESS가 있고, 그 다음에 섹터 커플링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재생에너지에서 어떤 때는 이제 잉여 전력으로 너무 많이 생산을 하니까 그 전력을 ESS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갖다가 뭔가 다른 형태의 수소라든지 다른 형태의 어떤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최적화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해보자. 뭐 P2X라는 기술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수소 터빈 발전, 수소로 하게 되면은 수소가 많이 생산이 되면 당연히 이제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원이었던 가스 터빈도 이제 수소 터빈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바이오매스 활용을 통해서 부담을 좀 경감하는 작업들이 여기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충남에도 지금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쪽에 지금 늘어난 현황들을 보면 2010년에 비해서 18년에 매우 많이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또 재생에너지도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지만, 이 재생에너지 설비 기준으로 보면 또 그렇겠지만 생산량으로 놓고 보면 그 아직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어서 계속 이제 이 부분은 확대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소 쪽의 경우에는 뭐 다양한 수소 생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하는 내용들은 다들 사실 많이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린 수소로 가거나 블루 수소로 가거나 또는 탄소 배출이 없는 이제 수소 생산 기술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한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수소 이송, 저장 이런 쪽들도 계속 기술 개발들이 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이제 수소 인프라와 연계되어서 핵심적인 기술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수소 생산 쪽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소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수전해 쪽은 뒤에 조금 더 간단하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기타에서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인데 이걸 그린 수소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다른 형태의 수소, 요즘 뭐 그린, 그레이, 블루 말고도 여러 가지 색깔의 수소들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연료인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메탄을 보통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하면 천연가스, 천연가스 메탄이죠. 이걸 이제 개질을 해서 생산을 하면 이때는 CO2가 나오는데, 이걸 그냥 열분해를 해서 수소와 탄소로 분리를 해버리면 이제 CO2가 안 나오는 형태여서, 이런 형태의 기술도 이제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런 관련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수소 기반 연료 사용 전망은 뭐 앞으로 계속 생산 단가가 하락할 거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발전 특성을 보완하는 유연 발전 자원으로 활용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정부에서도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표를 2019년에 발표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수소 부분은 5년 전과 비교하면 아주 격세지감으로 계속 그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카본 프리 이제 수소 생산 기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아까
이제 결국 수전해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방법으로 바이오매스를 가스화를 하거나 메탄을 열분해를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수소 1톤을 만드는데 다른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수전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수소를 만들면 부산물이 이제 산소가 8대가 생기게 되거든요. 질량 기준으로 8대가 생기니까 이런 이제 부산물들을 어떻게 또 잘 활용할 건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향후에 중요한 내용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각각에 대해서 제가 천연가스 직접 열분해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내용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수전해 기술 쪽도 다양한 그 기술들이 있고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물하고 그 다음에 재생전력의 단가, 전기분해 설비의 효율이 전체 경제성에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생산소에 대한 활용도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수준이나 목표에 대해서 이건 이제 에너지기술연구원 쪽에서 제가 전문가분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고요. 현재 보면 2024년까지 TRL 6단계 파일럿 설비 정도 규모에서의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을 확보를 하고 2030년까지 이제 가스터빈과 연계해서 혼소 기술까지 실증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 쪽도 마찬가지인데 전환 쪽도 결국은 2030년이 되게 중요한 현재 2030년을 다 목표로 해서 로드맵 수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좀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에 어떤 핵심적인 마일스톤들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CCUS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적용 대상은 일단 그 화력 발전 쪽은 석탄 화력과 가스 복합이 해당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루에 석탄 화력 한 500메가와트 정도 규모, 한 기 정도 규모면은 한 연간 한 300만 톤 정도의 CO2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충남에 한 30기 있으니까 물론 30기가 다 용량이 같지는 않고 1기가짜리도 있고 해서 사실은 좀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거를 유틸리제이션하고로 다 해결을 하는 거는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대용량의 저장소가 CO2를 가둬놓을 수 있는 저장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집할 때 그 드는 비용, 경제성의 부분, 그 다음에 대용량 저장소를 확보하는 게 매우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경제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의 포집 비용이 드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대충 발전소 하나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약 4분의 1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메가와트, 1기가와트짜리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이제 포집 기술을 적용을 하는 순간 이게 한 750에서 800메가와트 정도, 그러니까 200메가와트 넘게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 포집 비용이 비싸다고 할 수 있겠고 결국은 이제 이 경제성 문제는 이 포집 기술을 어떻게 혁신해서 계속 비용을 줄여가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소시 시스템은 사실 좀 화력 발전보다 좀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화력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굴뚝 하나에서 모든 그 CO2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전 배출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딱 잡으면 되는데 산업용 소시 시스템은 사실 여기저기에서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제어하는 게 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는 재이용하고 포집되는 CO2를 재이용하는 기술하고도 연계하는 게 이제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올해 정부에서 그 발표한 CCUS는 빼고요. CCU 기술 기반 탄소순환지 미래 사회라고 해서 포집된 산소를 이제 업사이클링해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를 했고 이런 형태의 이제 이걸 위해서 이제 계속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CO2를 다 이걸로 해결하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집 기술 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포집 기술 쪽도 포집 기술 쪽, CCU 기술 쪽의 전반적인 다시 로드맵에 대한 내용을 더 제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현재 수준은 포집 기술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탄화력 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포집 기술은 약 10메가와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게 개발이 됐고, 제 생각에는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걸 상업 설비에다가 이제 막 500메가와트, 1기가와트짜리도 적용을 하려면 그 정도 실증은 사실 이제 좀 제도나 어떤 정책이 뒷받침이 돼서 뭔가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잘 분담할 수 있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 10메가와트 이상은 좀 그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비싸긴 하지만 가능한데 이거를 이제 더 스케일업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과기부와 이제 산업부 쪽에서 CO2 유틸리제이션 쪽, 재이용 쪽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개발되고 적용하는 스케일에 비해서는 아직은 작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포집 기술이 이렇게 있고 결국은 이 전환 기술 쪽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정부에서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비중으로 전환 쪽, 재이용 쪽 기술이 개발되는 걸로 돼 있는데, 보면 정부의 집중 지원이 필요한 기간이 전부 다 2030년까지 해서 몰려 있습니다. 현재는 시장에서 이거를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또 마련할 거냐, 어떻게 선택적으로 잘 이것들을 적용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또 상당히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저장 쪽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장 쪽은 지금 지질자원연구원이나 공주대학교 쪽에서 이제 많은 부분 지금 현재 기술 개발을 해왔고, 또 석유공사 같은 곳에서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해서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구조를 발굴을 해내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 충남이 문제인데, 제가 충남 쪽에 대규모 CO2 배출원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대충 제가 지도 보고 이렇게 여기 현대제철, 여기는 보령화력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찍어봤고, 요 군산분지 쪽에 CO2를 지중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서해 쪽에 보면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직은 중간값이라서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여기에 예산을 투자를 해서 발굴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크게 보면은 가까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돋보기를 대고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그 결국 또 CO2를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경제적인가, 경제성을 같이 또 만족할 수 있나 하는 문제들도 같이 평가가 돼야 돼서 아직은 좀 CCUS 기술이 할 일이 많다.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좀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상당히 좀 챌린지한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분야별로 이거를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전환 쪽, 아무리 충남 쪽은 석탄화력이 많다 보니까 석탄화력 쪽을 좀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요 전제는 여기에 나오는 기술은 적용하는 거는 2050년까지 종료가 돼야 됩니다. 석탄화력이 2050년 이후에도 석탄화력이 있을 건가 하는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일단 제로라고 생각을 했고, 기술 개발 방안도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2030년 이전까지 핵심 기술이 확보가 가능해야 되고, 단기 적용 또는 중기 적용까지가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적용 가능한 기술은 이제 기존 설비 효율 향상, 아까 제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니면 이제 아예 새로 효율이 높은 설비를 더 높은 설비를 이제
실증하고 짓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그거는 석탄 신규 화력이 안 되기 석탄 화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제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연료를 좋은 걸 쓰면 효율은 올라가고 CO2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대체하는 쪽이 이제 고품위 연료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더 효과가 큰 방안은 이제 무탄소 연료로 대체를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바이오매스가 RPS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됐었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LNG로 이제 일부 대체를 하는 방법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LNG가 아니죠. 천연가스가 셰일가스 때문에 싸다 보니까 석탄 화력을 그냥 시장 원리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천연가스로 바꿔가지고 발전소를 개조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좀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암모니아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 석탄 화력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암모니아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현재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상당히 구체화된 기술 개발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하고 수소 전소 터빈으로 가야 될 거고 단기적으로 석탄 화력이 어쨌든 셧다운되지 않는 한은 그 전까지는 암모니아 혼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CCUS 쪽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하지만 또 계속 기술 개발은 해야 되는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유연운전 기술인데요. 이거는 좀 재생에너지와의 어떤 공존 방안인데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기 위한 어떤 발전 설비 및 운영을 지능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기술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존 설비의 효율 향상이어서 이게 이제 2014년, 16년도에 제가 청정화력 쪽에 로드맵 작업을 할 때 그 참여를 해서 다 제가 이제 그렸던 그림들인데요.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매우 지금 보면 격세지감이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달라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탄소 연료 대체를 하려면 이거는 일단 타당성 확인하는 작업, 그 다음에 기초 연구, 엔지니어링, 경제성 평가, 실증 이 단계로 계속 그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저희 팀에서도 바이오매스 쪽에 대해서 연구를 좀 수행을 해봤고 LNG 쪽에서도 연구를 좀 수행해봤고 이제 암모니아 쪽은 지금 이제 전력연구원에서 크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좀 같이 연계가 되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실험했던 결과인데요. 파일럿 설비에서 바이오매스로 혼소를 하는데 바이오매스만 그러니까 연료 대체를 통해서 CO2만 줄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노내에서 이 연소를 잘 시키면 사실 3년 전만 해도 되게 그 심각했던 문제였는데 미세먼지와 연계된 미세먼지 전구 물질인 락스 저감이 절반 이상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렸던 결과고요. 연료가 대체가 되면서 이 연료를 잘 활용을 하면 락스나 아니면 삭스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LNG 혼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LNG 혼소를 통해서 한 20%까지 대체를 해봤고 락스가 보통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 로 출구에서 락스 배출이 약 100 ppm 정도. 물론 뒤에 이제 후처리 설비를 거쳐서 이게 그 50 ppm 또는 뭐 10 ppm 밑으로 떨어지는데 일단 연소 쪽에서 제어하는 게 중요해서 LNG를 통해서 저희들이 락스를 50 ppm 밑으로까지 한번 줄여봤던 그런 연구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는 좀 다릅니다. 암모니아는 주로 일본에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했고 파일럿 설비에서 한 20% 정도까지 혼소를 하면 설비 개조가 없이도 락스 증가량이 높지 않은 그런 이제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고 다만 여기는 이제 수소에 암모니아가 수소에 이렇게 질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태우면 당연히 락스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락스를 어떻게 기존의 석탄화력 정도에서의 수준으로
유지를 시킬 건가 하는 것들이 이제 그게 기술인데요. 다양한 어떤 기술 옵션들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암모니아 혼소를 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관련해서 뭐 기초 연구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연운전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의 어떤 생산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사실은 가장 또 CO2를 줄이기 확실한 방법은 전력 수요가 많지 않으면 그 저부하로 운전을 하는 거죠. 500메가와트로 운전을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400메가와트로 운전을 한다든가 80%만 운전을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하는 게 또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데, 이게 이제 이거 독일의 그 예인데요. 독일의 경우 이렇게 전력 수요가 계속 바뀌게 되면서 재생에너지 쪽에서의 이제 발전량이 계속 이렇게 출렁이면서 이 지금 석탄 쪽, 이 까만색이고 이건 지금 까만색과 갈색이 지금 석탄 쪽이거든요. 석탄 쪽에 이렇게 그 출력이 이렇게 쭉 줄여서 운전되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이런 형태의 이제 운전들이 독일에서도 재생에너지 쪽 설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석탄 화력도 마찬가지로, 물론 그게 가스터빈에서의 어떤 그런 부하 추종을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가스터빈인데요. 이걸 이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맞출 수 있는 수단으로 석탄 화력에 대해서도 저부하 운전을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설비나 운전에 좀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설비 쪽에서도 영향이 발생을 하고요. 저부하 운전을 하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효과를 검증할 것인가 하는 거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전력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거기에 함께 좀 참여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 그 말씀을 드릴 거라서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디지털화 기술에서 발전소 쪽에는 좀 한전전력연구원이 개발하고 있는 IDPP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관련된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고요. 이건 이제 인텔리전트 디지털 파워 플랜트라고 해서 발전소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CO2 저감을 포함한 여러 가지 효율화 솔루션들을 이렇게 실증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이 플랫폼 안에서 개발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전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 쪽으로는 한전과 그다음에 발전사들 전부가 참여를 하고 있는 대형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이런 이제 기반 위에서 관련된 솔루션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관련된 이제 또 산업 생태계들이 잘 구축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대분류,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좀 말씀드릴 게, 이런 형태로 뭔가 기술들을 석탄 화력 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시하면 석탄 화력 쪽에 수명 연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사실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가 불합리한 의심이다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현재 정책상으로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석탄 화력 발전소의 어떤 수명 연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하기 위해 저희가 NDC로 제출한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의 어떤 신뢰관계는 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또는 이건 석탄이 하는 거면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제 지금까지 개발되어 왔던 기술들을 조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보면서 적용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적용해서 단기적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좀 이렇게 표시한 거는 현재 정책부합성
측면에서 현 시점입니다. 제가 정책이 또 자주 바뀌니까 또 내년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 기술들을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다만 이 다른 쪽에 대해서도 예전에 개발되었던 기술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찾아보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플랜트별로도 이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서 아마 발전사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기술 조합들을 잘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충남 쪽 터널역 그 현황이고요. 지금 폐지되는 거를 보면 2030년까지 이제 폐지되는 것들이 이런 발전소들이 있고, 2030년대에 폐지되는 발전소가 있고, 2040년대 이게 폐지된다고 하는 게 준공 30년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30년을 운전을 하고 폐지된다고 하는 거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각각에 대해서 좀 기술 개발을 적용하는 방법들은 그래서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폐지되는 것들은 여기다 뭔가 적용해서 하기에는 뭐 실증 사이트 제공 정도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기 뭔가 뭔가 보급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이쪽 2030년대에 폐지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무탄소 연료로 혼소를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그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현 시점에서는 파급 효과가 제일 큰 기술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는 CCUS 쪽도 일단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그 물음표들이 많아서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작업들이지만 좀 지혜를 모아서 진행을 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산업 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공정하고 에너지 그 공급원하고의 관계를 보면, 제조 공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시스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다양한 생산 설비에서 CO2가 발생할 수 있고요. 뭐 공기 압축기, 공조기, 조명 이런 데에서 이제 다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 내에 이제 유틸리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기나 뭐 가열원, 보일러나 공업로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자가 발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이제 CO2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직접 배출이라고,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경우, 이 에너지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CO2 배출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간접 배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배출이 한 60% 이상이 간접 배출이고, 나머지가 직접 배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산업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요 관리, 효율 향상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 혁신, 온실가스 배출 저감, CCUS인데 역시 이것도 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합리적인 어떤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제조 공정의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차 금속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 활용 공정에서 이제 공정 혁신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수소 환원 제철과 같은 이제 기술을 여기다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철광석에서 이제 환원제를 석탄에서 수소로 대체를 하는 거고, 산업 쪽이다 보니 우리나라 이제 CO2 배출의 그 4대 배출원이 첫 번째가 전환이고요, 발전 쪽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제철소, 석유화학, 그다음에 시멘트 공정입니다. 충남에 이제 시멘트 공장은 없으니까 석유화학 공장하고 제철소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요. 수소환원 제철의 경우에 2030년까지 핵심 기술을 확보해서 2050년까지 상업 운전과 보급 완료를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그 예타 작업에 좀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이 가능할 거냐, 수소를 어떻게 공급받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추가 비용이 이만큼이 발생을 하는데 이만큼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실제 프로세스에서 수소로 바뀌게 되면 저급 광석을 고급화하는 게 필요하게 되고, 관련된 원료 수급이나 공급 등에 있어서 물류 변동 등의 이제 변화가 불가피해지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스웨덴 쪽에서의 로드맵이거든요. 수소환원 제철에 2040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설비들은 다 사실 현대화가 되어 있어서 이걸 다시 이렇게 그 혁신하는 게 상당히 사실은 좀 아깝고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설비들이 오래돼 가지고 어차피 한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때 이제 이렇게 혁신을 해보자라고 해서 사실 훨씬 더 환경이 외국 쪽이 좋은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사실 정부 쪽에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어떤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또 이게 주로 제철소들이 대기업들이다 보니 또 그런 시각들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좀 그 중간 어디에서 최적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곁다리 기술은 아닌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약간 좀 다른 것과는 카테고리를 나누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따로 가지고 왔고요. 수요 관리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 기업군들이 대부분 대기업들이고 각자가 알아서 어떻게 보면은 전략들을 세우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중소기업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내의 경우에는 단위기기나 시스템에서의 효율 향상 기술은 뭐 이거는 뭐 수십 년간 개발을 해왔고 혁신을 해왔던 내용이고 한계가 이제 지금은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금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디지털화 기능 기반에 기반한 지능화나 네트워킹이 이제 효율 향상의 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경제성 부분까지도 도움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중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단 단위에서의 네트워크 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태의 좀 센터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산업단지 설비별로 어떤 요소 기술들을 잘 확보를 뭐 저희 연구원도 있지만 또 다른 연구원들도 또 기술 개발들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고 적용해서 산단 단위에서 뭔가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도 좀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는 좀 더 획기적인 효율 향상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에너지 수요 관리 측면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기술이 FEMS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 그 의미를 적어놓지 않은데 팩토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EMS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F가 들어가면은 팩토리가 되는 거고 이제 빌딩이 들어가면 BEMS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 FEMS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는 사실 이것도 아직 뭐 다 보급이 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력 소비량을 이제 모니터링해서 단위 공장 내부 에너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이제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고 생산 설비 동력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효율화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개발이나 보급이 시작 단계여서 좀 탄소 중립에 대한 기여도의 평가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 내용이 앞으로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은 뭐 이런 형태의 그 그림은 그 우리나라에서와 뭐 전 세계 상황이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해외 사례라고 가지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FEMS의 어떤 수준에서 약간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에너지 공급 혁신 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가능성 극복이 핵심이고 시스템을 좀 지능화할 수 있으면 이거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형에서 이제 분산형 전력 그리드로 전환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가야 될 중요한 과제인데 이걸 어떻게 잘 블록을 나누고 그 블록 내에서 설계를 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전문가분들이 관련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잉여 전력이나 잉여 에너지가 발생하면 이것들을 어떻게 잘 교환하고 네트워킹해서
재화나 또는 에너지 낭비가 없게 하고 탄소 배출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수요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 생산과 제조 시스템의 전 과정에 대한 어떤 지능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좀 넘어야 될 격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기업들 또 민간 기업들과의 데이터 공유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소 및 무탄소연료 대체에 대해서도 역시 수소나 암모니아를 연소시켜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그런 기술들이 생각이 될 수가 있겠고, 역시 이 부분도 현재 지금 예타로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좀 중요한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가정용 보일러가 처음에는 연탄이었다가 그 다음에 그 기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도시가스로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화석연료가 계속 이렇게 무탄소연료로 바뀌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길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좀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CCUS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쪽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분산형 에너지 공급하고 연계해서 넷 제로 카본 클러스터, 그러니까 거기에서 CO2를 포집하고 그 포집된 CO2를 다시 그 안에서 이용해서 그 공장 또는 어떤 그 블록에서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CCUS 관점에서는 이쪽은 이제 S보다는 U 관점에서 좀 더 산업적인 접근을 하면 좋겠다. 물론 이제 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제철소 같은 큰 설비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조금 더 작은 규모에서는 U하고 연계해서 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디지털화 쪽인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디지털화 기술이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어떤 실 시스템 구현과 운영이 가능한 가상 시스템인데 이 두 시스템 사이에서의 어떤 선순환적인 인터랙션이 가능해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다 이제 보통 디지털화 기술 또는 지능화 기술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적용 대상에 따라서 모든 기술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핵심 기술들을 잘 조합하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걸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사회 구조상 이 일을 누가 할 거냐라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연구소에서 이거를 주도해서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지자체나 뭐 이런 그 데서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사실 좀 우리나라에서 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이거를 뭐가 제일 최적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별 디지털 전환 기술 완성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수준이 레벨 한 1, 2라고 하면 좀 레벨 3 정도까지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이 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이종 산업 간에도 좀 네트워킹이 가능하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유럽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유럽 쪽에 그 ITA 프로젝트에서 가지고 온 개념도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의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시스템을 스마트 운영하는 거를 이거를 어떤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축을 하고 이거를 제조업, 자동차, 항공, 에너지 분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종 간의 네트워킹을 시도하는 연구들을 지금 유럽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인상 깊은 내용이어서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네트워킹이 중요하구나. 근데 아직 구체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면 정량화된 딱 수치를 내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이게 앞으로 어쨌든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사하게 스마트팜하고 에너지 시스템 연계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팸스에서 그 FDEMS로 이렇게 가보자. 탈탄소화를 위한 어떤 그런 지능형 디지털화 시스템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결국은 2050년 충남 쪽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핵심 지자체인데 기술 현황과 전망을 제가 깊이는 아니고 매우 빠르게 좀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뤘고요. 일단 모든 기술적인 수단을 효과적으로 동원을 할 수 있어야 이 목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현 상황과 정책에 맞는 적용 시나리오를 수립을 하되 기개발된 기술들에 대해서도 좀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지털화나 지능화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건 이제 앞으로 이런 기술들을 다 적용하기 위한 어떤 기반 기술로서 사실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충남도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원이 있는 이런 곳에서는 좀 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소 중립이 2050년 가능하겠습니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어렵다,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오늘 이렇게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지금부터 30년 후인데 지금 30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변화된 걸 한번 봐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형태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이 달성이 되는, 그러니까 정말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지금 머리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그 로드맵이 그려지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30년간 이루어진 변화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역할을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이 디지털화 기술이지 않을까. 뭔가 이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하고 구현해보고 사이버상에서 구현해보는 가운데 뭔가 이런 형태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